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조선 경제 아카데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MZ세대 부의 사다리 만들기 시즌 1 진행을 맡게 된 TV조선 아나운서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경제 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이 트렌드에 맞는 중요한 경제 정보들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TV조선 아카데미 첫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1주차의 주제는 AI 혁명 속 내 돈은 어디로? 미래 투자 지도를 그려라 라는 주제입니다. AI가 바꾸는 산업, 일자리, 그리고 부의 흐름을 이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저희가 탈 것이에요.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100년 만에. 포드 시스템 이전의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저 화면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공장이죠. 100년 동안의 생산성에 해당이 되는 게 미국 기준으로는 한 10배에서 12배, 우리나라는 40배가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40배가 좋아졌다는 것은 40배 잘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적절한 비용을 낼 수 있으면 민간인이 우주로 탐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습은 100년 전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교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지난 300년간 변한 게 없습니다. 지적인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생각보다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거죠. 지적인 학습과 지적인 노동하는 생산성은 크게 변화되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패러다임,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영학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완전히 돈 버는 방식이 출현을 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곡점을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1%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3%의 다른 사람과 조직 혹은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내 금융기업의 대표님들 한 6분 정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도대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동안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준 변곡점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81년도에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게 금융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바꿨다. 그리고 그 후로 14년 후인 1995년도에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첫 번째 웹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모자익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사용하는 웹브라우저하고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14년 후인 2009년도에 첫 번째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 번의 변곡점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1981년도에 전 세계에서 컴퓨터로 돈을 제일 많이 벌던 회사들은 이름도 못 들어봤죠? 컴퓨터를 만들거나 미니 컴퓨터라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내에 모두 다 망합니다. 근데 이 해에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요 몇 해 전에 창업한 애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 단순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과 부의 축적에 대한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회사가 됐죠. 그리고 1995년도에 인터넷 붐이 일기 시작했을 무렵에 창업한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또 구글이 97년 그리고 네이버가 98년 무렵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이 창업하고 98년 무렵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혹시 98년생 계신가요? 그 무렵에 태어나신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부모님이 본인을 위해서 딱 1,000만 원어치 전 주식을 샀다면 작년에 얼마쯤 됐을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네. 6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600배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런데 그 600배 수익을 올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도 저조차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30년이란 시간 동안에 어떤 한 회사에 또는 어떤 기술과 산업의 비전을 믿고 끊임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1995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닷컴 버블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인터넷 포털을 합니다. 삼성은 유니텔, LG는 채널I, KT는 천리안 등등 모두 다 망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부터는 여러분들의 시대인데 2010년 무렵에 전 세계에 휴대폰을 제일 많이 만들던 회사 이름 아시죠? 기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모토로라였어요. 5년을 못 버티고 모두 다 망합니다.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들이 모두 다 망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시스템을 안 갖춰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했던 거죠. 왜일까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무엇이 맞는 건지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월튼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월마트를 창업한 가족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월마트 창업자예요. 전 세계 1등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2등 부자는 누구였냐? 그 모리 패밀리라고 있는데 모리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C조세요. 이분의 아버지신데 정확히는. 그래서 모리 패밀리가 부동산 1등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버블이 일본의 거품 경제 꼭대기가 언제였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동산으로 전 세계 2등 부자가 됩니다. 3등 부자 듀퐁 패밀리입니다. 화학회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신 신격호 회장님이 8등 부자입니다. 전 세계. 그런데 지금 롯데그룹이 전 세계 100대 안에 부자 안에 들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전 세계 가장 큰 부자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2등 부자는 마크 저커버그. 여러 혹시 페이스북,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걸 쓰고 있다면 창업자이기도 하죠. 3등 부자는 제프 베조스예요. 아마존 AWS를 창업하고 지금은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분이죠. 이분 구글 창업자는 보시는 것처럼 7등밖에 못하고 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투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3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부의 지도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3번의 변곡점에서 한 번 이상의 성공과 성과를 만들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그 기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명 혹은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글자는 5,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이 발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쇄기의 발명, 월드와이드의 발명, 스마트폰의 발명에 따라서 인간 1인당,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당에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로축을 보시면 1, 2, 3, 4가 아니라 일시, 백, 천, 만으로 올라가는 숫자거든요. 그 얘기는 기하급수에 기하급수적으로 1인당 정보량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전 세계 지식의 8, 90%를 학습을 했습니다. 의학이면 의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거의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 한 분조차도 의학 전체를 꿰뚫는 건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딱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 1인당 정보와 지식의 양이 제가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공부를 하면 한 명이 3,000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의 수명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대지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보와 지식의 1인당 정보의 지식이 제가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 변곡점이 인간이 만든 글자와 인쇄기와 인터넷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계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더 가속하고 있죠? AI가 가속합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지식을 학습하고 AI가 글을 쓰고 AI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AI가 이 인지 능력과 그리고 정보, 지식의 갭을 줄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누가 말하든 4차 산업혁명일 수도 있고 새로운 부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인가의 통찰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순다 피차이입니다. 구글의 지금 CEO죠.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다. 뭐 때문에요? 생성 AI 때문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때문에. 이 사람은 샘 알트만이다. 오픈 AI. 모든 것이 개인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인화되는 건 뭐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챗GPT를 공통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AI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젠슨 황이에요.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사회, 투자,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행위 주체자인 개체는 오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행위 주체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상,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이전트가 뭔가요? 네, 에이전트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에이전트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저는 007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요원이라고 번역도 하죠. 에이전트. 그러면 그런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첩보원이 과연 첩보원 인공지능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에이전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에이전시는 에이전트들을 운영을 하는 기업을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행 에이전시 아니세요? 그 여행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뭐 그다음에 호텔도 예약하고 그 경로 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하죠. 네, 뭔가 여행이라는 전체를 위임받고 위탁받아서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연예기획사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스포츠 기획사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모든 투자 기관은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이 금을 또는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주식이란 종이를 모두 다 증권사, 은행, 투자 기관들을 통해서 하죠. 이런 에이전시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권한 또는 권리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강화해야지만 되죠. 전문성 없는 에이전시 여러분 계약을 하시겠어요? 여행 가시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에이전시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 이 에이전시 안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즉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던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던 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나 권한을 대행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고 전문성 있고 유형 관리하고 경제성 있는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넣으면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뭔가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 전체라는 거죠. 투자 업무는 어떻죠? 내가 어느 분야에 투자하거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떤 기관이나 ETF다 그러면 어떤 ETF를 통해서 투자할지를 계획하고 전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하고 끝나지 않죠. 언제 팔거나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업무의 프로세스죠.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AI가 집어삼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 AI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생성 AI, 이게 챗GPT나 저희 회사의 루시아라는 엔진이에요. 질문하면은 그걸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LLM이라고 하는 챗GPT나 루시아 같은 애가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검색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AI 검색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럼 질문을 하면 LLM이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검색을 해요. 검색된 결과를 자기가 읽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하고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럴듯한 답변을 최신 정보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 뭐냐? 훨씬 복잡해졌어요, 기술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리즈닝하고 플래닝이라는 게 있죠, 박스에. 리즈닝이 뭐죠? 추론을 해요. 야, 이 결과에 도달하려면 도대체 무슨 정보가 필요하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정보나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도구를 써서 어떤 결과를 받으면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라고 검증하고 생각을 합니다. 골똘하게 AI가. 이젠 바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요. 이 결과에 도달하려면 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에 도달해야 돼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혼자 하기 힘들면 다른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나 도움이 필요한데 너 그거 잘한다며?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마치 인간 사회에서 각각이 전문화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는 것 같이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얘가 이젠 답변만 생성하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은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이젠 자기 혼자 행동까지 해요. 네가 좀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나는 AI 관심이 많은데 적절하게 투자해줘. 그럼 얘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황을 보고 그리고 뉴스를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주식을 샀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 팔고 다른 것들을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퀀트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퀀트는 하나의 퀀트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퀀트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투자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주식이면 뭐 10번, 20번? 근데 인공지능 퀀트는 초당 100만 번을 사고 팔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에이전틱 AI가 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그림 보면은 뭔가 네모 박스가 막 연결돼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AI 하나가 아니라 여러 AI가 협력을 한다면 얘네들이 조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래 있는 하이라키컬이라고 써 있는 게 뭐죠? 군대 조직이에요, 그렇죠? 어떤 업무에는 군대 같은 데는 군대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마치 슈퍼바이저라고 있는 조직은 마치 팀 조직 같아요, 기업들. 그 아래는 프리랜서 조직이나 아티스틱한 조직 같아요. 막 서로 그냥 협력한데 무질서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목표를 도달하고 행동의 주체들이 협력을 하려고 하면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가 존재해야 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해보면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자도 뽑고 싶고 기획자도 뽑고 싶고 회계 담당하는 사람도 뽑고 싶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 친구 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잡사이트에다가 구인 공고를 올리잖아요. 똑같이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AI의 붐이 뭐냐면 인공지능 잡사이트예요. 그래서 AI가 인공지능 기술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필요해. 나 그리고 회계 잘하는 인공지능 필요해. 라고 해서 올리면은 나 잘해. 그렇게 손들면은 걔네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고용을 하고 협업을 하는 체계가 나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MCP하고 A2A라는. 그 얘기는 이제 혼자 일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수백 개, 수천 개가 조직을 만들어서 일하게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거에 대한 글을 그냥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바꾸게 돼요. 제가 재작년에는 아마존에서 저를 초청을 했고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제 강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컨설팅 펌에서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직업에 얼마만큼 임팩트를 준 건가? 에이전틱 AI가. 여기 그래프 중에서 왼쪽 그래프 위에 빨간색 박스에 보면 이 그래프의 X축을 보면요. 도대체 이 업무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있냐는 것이고 Y축은 이게 인공지능 에이전트에서 대체가 되면 얼마나 시장 파급 효과가 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이면서 시장 파급 효과가 큰 게 파괴될 직업들인 거죠.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말은 뭐라 그러죠? 개발자라고 하는데 혹시 개발자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스라 돼 있는데 콜센터나 고객 담당하는 업무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덕트나 R&D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하는 분들, 마케팅, 세일즈에 이르는 영역이 인공지능이 가장 임팩트를 많이 주는 업무라는 거예요. 특히 투자 부분, 뱅킹, 파머스리칼은 뭐죠? 약품 쪽이죠. 에듀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인슈런스에 이르는 분야이죠. 이 분야도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임팩트가 제일 클 거라는 거예요.